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정말 안될 과학에서 다룰까 말까 하다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바로 상온 초전도체. 자, 일단은 초창기 이 상온 초전도체 이슈의 시작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과학 이슈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유명 논문에 먼저 실립니다. 실리고 그 다음에 브레이킹 뉴스가 탁 나오면서 대중들한테 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 LK99 사태, 상온 상압 초전도체 사태는 여태까지 있었던 미디어의 흐름과 매우 다릅니다. 바로 커뮤니티에서 시작돼서 퍼진, 커뮤니티에서 시작돼서 네이처 사이언스가 받아줬고 뉴스 기사가 터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제 기억이 맞다면 레딧에서 먼저 터졌는데 이게 전 세계, 그리고 특히 우리 국내 커뮤니티에 다 터졌어요. 다 퍼져가지고 심지어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에도 갑자기 고려대 초전도체요 하고 막 달려 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몰라.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레딧에 터질 때쯤에 과학계에서는 다른 랑가디아즈 교수 이슈로 훨씬 더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벌어진 이 발단의 사태, 이 날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7월 25일 초전도체 대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왜냐면 보이시죠? 날짜 보이시죠? 네이처 뉴스팀에서 특종을 냈어요. 7월 25일에. 그리고 레딧에서 동시에 7월 25일에 국내 과학자들의 첫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동시에 터졌어요. 과학계는 당연히 공인된 정보의 특종이 터졌기 때문에 랑가디아즈에 대한 소식을 전했고요. 이것도 엄청난 이슈였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긴급각을 다뤘지만 랑가디아즈 교수가 사실은 첫 번째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한 걸로 이제 이슈가 됐는데 데이터에 어떤 이슈가 많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네이처 뉴스팀에서 비공식 라인을 통해 갖고 확인을 한 겁니다. 두 번째 PRL 논문마저도 철회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라인을 통해서 전달을 받고 특종을 터뜨렸는데 막상 레딧 커뮤니티에서는 새로운 게 터진 거죠. 예상치도 못한 것이. 그래서 이 상황이 일반적으로 하면 요게 더 공식적인 이슈인데 요게 더 커지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랑가디아즈가 묻히고 LK99가 빵 떴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안될과학 채널이 공신력을 목표로 하는 과학 채널이다 보니까 당연히 긴급각은 요걸 다룬 것이고, 사실 LK99는 저는 이 당시 이미 논문을 읽었는데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약간 던진 논문이에요. 던진 논문. 일단 던져보고 보겠다. 근데 뭐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사정이 있었죠. 약간 내부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던지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빵 터져가지고 랑가디아즈가 야 너무 좋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 발단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초전도체에서 알아볼 건데, 오늘은 정확하게 LK99 분석전, 아카이브 논문 상온 상압 초전도체 논문 분석 전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아야 할 초전도체의 중요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에 초전도체가 발견되진 않았고요. 바로 이 카메를랭 오너스라는 네덜란드의 교수가 1908년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액체 헬륨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액체 헬륨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극초온 환경을 만들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영하 마이너스 273도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고 싶을 때 액체 헬륨이 필요합니다. 근데 액체 헬륨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은 1908년에 카메를랭 오네스가 극초온 실험의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오너스가 그 생각을 해본 거야. 내가 이제 극초온 환경 만들었으니까 내가 먼저 실험을 해야지 하고 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극초온 상태로 갔을 때 과연 수은의 전도성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바로 1911년에 카메를랭 오너스가 액체 헬륨을 이용을 해서 극초온 환경에서 수은의 저항을 찍어봤더니 이 온도 보이시죠? 켈빈이라고 써있는데 대충 이쪽이 높은 온도고 이쪽이 낮은 온도예요. 그래서 온도를 쭉 내리다 보니까 영하 269도 되는 지점에서 갑자기 저항이 빵! 0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게 바로 초전도체 발견의 시작이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카메를랭 오너스가 191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요. 정확하게는 액체 헬륨을 만들어서 극초온 실험의 시대를 연 공로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는데 뭐가 나왔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 바로 마이스너 이펙트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이스너 효과가 뭐냐면 초전도체가 인계 온도
이하로 내려가야지만 초전도체가 되고, 사실 임계 온도 이상이 되면은 이게 그냥 물질이거든요. 뭐 금속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초전도체가 비로소 임계 온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초전도체가 되는 순간 보시다시피 외부에 자기장을 걸어주든 안 걸어주든 간에 모든 자기장을 내쫓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부 자기장이 원래 있었든 아니면 없었든 간에, 그러니까 온도가 임계 온도 이상인 때, 온도가 높았을 때는 자기장이 투과하더라도 그 투과된 자기장마저도 임계 온도가 내려가면 초전도체가 됐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기장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이스너 효과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자석이 오고 자기장이 오면 다 밀어낸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스너 효과가 바로 이런 공중부양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바로 발터 마이스너가 1933년에 발견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냉각한 상태에서 이제 초전도체가 임계온도 이하가 됐죠. 그 상태에서 자석을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자석이 튕겨나갑니다. 왜? 초전도체가 밀어내니까. 자, 그리고 그 옆에 뭐예요? 이게 자석이니까 회전을 시키면 극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극이 바뀌어도 다 밀어낼까 하는 거 보는 거예요. 회전을 시켰는데도 다 밀어내는 거 보니까 어떤 자기장이든 다 밀어내는 거야. 요게 바로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마이스너 효과. 그래서 이 마이스너 효과를 발견해야지 초전도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저항이 0인 거가 물론 중요하지만, 저항이 0인 거는 초전도체라고도 할 수 있고 완전도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도체는 외부에 자기장을 걸어준 상태에서 임계 온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자기장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가 있어야 초전도체고, 만약에 마이스너 효과가 없이 저항이 0이 되는 순간 그거는 저희가 초전도체라고 안 하고 완전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초전도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마이스너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 이게 초반에 마이스너 이펙트를 발견했을 때는 사실 초전도체가 임계온도 이하면 초전도체고 임계온도 이상이면은 그냥 물질, 이렇게 바뀌는 것만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요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초전도체 물질들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어떤 물질 같은 경우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초전도체 특성을 나타내긴 하는데, 여기에서 일정 양 이상의 일정 강도 이상의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얘가 그 초전도체의 내부 중간중간에 자기장이 나가는 거야. 전체 물질 내에서 일부가 초전도체의 특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자기장 구멍이 뚫리게 돼요. 중간중간 자기장 구멍이 뚫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마이스너 효과는 있으면서 자기장이 초전도체를 포크로 이렇게 찍어서 고정시킨 요런 상태가 돼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플럭스 피닝 혹은 퀀텀 락킹이라 그래서 양자 고정이라고 합니다. 양자 고정. 그래서 요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제 타입 2 초전도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런 물질 같은 경우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자기장을 어느 정도 이상 걸어줬을 때 요런 양자 고정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게 뭐냐? 요게 바로 이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뭐 초전도체 실험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이시죠? 초전도체를 걸었는데 자석에 고정이 돼서 뒤집어도 고정돼 있어. 야, 이건 너무 신기하잖아. 왜 그러겠어요? 마이스너 효과 플러스 자기장 걸어주니까 약간 조금씩 자기장 구멍이 뚫리면서 양자 고정이 생기는, 그러니까 포크, 양자 포크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일정 자기장 이상의 자석이 있으니까 일정 거리 이상이 되면은 얘가 딱 고정이 됩니다. 아셨죠? 이 퀀텀 락킹은 타입 2 초전도체에만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타입 1이랑 타입 2 초전도체의 차이를 아셨을 거예요. 그죠? 일단은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이슈가 터지면서 사람들한테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니 마이스너 효과고 뭐고 저항이 0이면 그냥 초전도체라고 하면 되지, 굳이 마이스너 효과가 있어야 돼? 막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러 뭐 과학계에서 엄격하게 기준을 나눈 게 아니고요. 그냥 정의를 나눠야 돼서 한 겁니다. 왜냐면 분리를 해야 되니까. 왜 구분을 하냐면, 완전도체는 일단은 저항이 없는 어플리케이션은 다 쓸 수 있지만 초전도체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부상 열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응용 범위가 훨씬 또 넓기 때문에, 그래서 초전도체랑 완전도체를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초전도체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만든 이론이 1957년에 바딘 쿠퍼 쉬리퍼에 의해서 BCS 이론으로 처음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BCS 이론이 실제로 이제 그 당시 처음 나왔던 30 켈빈 이하의 마이너스 243도 이하의 온도에서 동작하는 초전도체를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BCS 이론으로 이분들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죠. BCS 이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보이시면은 요 격자를 이루는 게 뭐겠습니까? 원자 핵입니다. 원자 핵. 그리고 이 격자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드나드는 자유전자들이 있겠죠. 근데 이 온도가 임계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은요, 이 초전도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단은 요 격자를 이루고 있는 이온들이 양이온들인데 이 양이온들이 전자를 막 이렇게 밀쳐내거나 막 때리지는 못해요. 왜냐면 온도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항 없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데 이 전자가 하나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기적 극성에 의해서 양이온들이 이게 땡겨 들어옵니다. 땡겨 들어와가지고 옆에 있던 전자가 함께 이 땡겨 들어온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쪽에 플러스 극성이 많네 하면서 같이 따라 들어와요. 그러면서 얘랑 같이 쌍으로 이동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쿠퍼쌍이라고 합니다. 쿠퍼쌍. 요거를 좀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런데 전자 하나가 지나가면은 이게 이온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기적 우물을 만듭니다. 그럼 옆에 있던 전자가 같이 내리막길이네 하면서 쌍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항 없이 지나가는 그런 이론을 만든 게 BCS 이론이에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이론이 결국에는 어떤 관계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거겠습니까? 이 전자와 이 격자를 이루는 그 양이온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초전도체가. 근데 요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초전도성을 내는 물질에서는 그 당시에 이 BCS 이론이 무조건 임계 온도가 영하 243도 이하여야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과학자들이 이거 아무래도 영하 243도 이상에서 초전도체 만드는 거 힘들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따였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 찰나에 1986년 당시 IBM 회사의 추리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던 밀러가 베드놀르츠라는 연구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서 고온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초전도체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실험을 하고 면서 실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986년에 이 당시에 이제 란타늄, 바륨 그리고 구리 산화물로 이루어진 그 물질에서 초전도성이 나오는 걸 발견한 거야. 근데 그 온도가 어디였냐면 바로 35켈빈 마이너스 238도였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BCS 이론에서는 알고 있는 물질에서 초전도성을 나타내려면 그걸 설명하려면 영하 243도 이하여야만 설명이 된다 그랬는데 그 설명을 벗어나는 초전도체를 찾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LK99랑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일본 도쿄 동경대에서 쇼지 타나카 교수 연구팀이 이거를 재현해보겠다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재현에 성공해요. 그 해에 재현에 성공하고 이게 소문이 엄청나게 빠르게 퍼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1987년 3월 2일에 휴스턴 대학의 폴추 교수가 아까 란타늄, 바륨, 코퍼 옥사이드였는데 란타늄 대신 이투륨으로 바꿨어요. 이투륨으로 바꿨더니 무려 90켈빈, 영하 183도에서도 초전도성이 나오는, 유지가 되는 그런 초전도체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 고온 초전도체라고 명명을 했어요. 고온 초전도체. 그래서 사실은 고온 초전도체가 상온보다 높은 게 아니라 예전에 처음 발견된 초전도체보다 높다. 그래서 여전히 고온 초전도체는 영하 183도 수준에서 동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 덕분에 액체 질소, 액체 헬륨은 비싸요. 근데 액체 질소는 엄청 싸거든요. 액체 질소만으로도 우리가 초전도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놀랍죠? 1년 뒤에는 아까 뭐 이투륨, 란타늄 이거 되게 희귀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일본의 연구진들이 1년 뒤에는 희귀 물질 없이도 만들 수 있는 고온 초전도체까지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니 일단은 고온에서 초전도체가 만들어지는 건 봤어. 마이너스 183도까지도 초전도체 만드는 거 봤어. 근데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CS 이론은 기본적으로 전자랑 그 격자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 이온들의 그 상호작용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하면은 영하 243도 이하까지만 설명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 고온 초전도체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3년 전에 저희 랩미팅에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이 고온 초전도체 왜 가능한가? 이거 이론을 발견하시는 분은 지금도 노벨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여 빨리 과학자가 되셔서 초전도체 연구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노벨상을 안겨보아요. 아시겠죠? 지금 뭐 이제 신이 만든 버그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다른 한편 사실 BCS 이론으로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조사된 초전도체 물질 기반으로 했을 때는 영하 243도 이하에서만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게 BCS 이론이었어요.
이론이었는데 1968년에 닐 애쉬크로프트라는 교수가 이 BCS 이론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상온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초전도체를 만드는 게 가능한 물질이 있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수소였어요. 수소. 그 닐 애쉬크로프트 왈 수소를 만약에 금속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거는 BCS 이론에 따라서도 상온에서 초전도체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검증을 해냅니다. 근데 1968년이라 그랬는데 거의 50년 동안 아무도 그걸 하지 못했어요. 왜? 수소를 금속으로 만들려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압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막 그렇게 압력을 만들 수 있는 실험 장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높은 압력을 만드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연구진들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내기 시작하냐면 그렇다면 수소 자체는 너무 힘드니까 수소 화합물을 가지고 한번 먼저 실험을 해보자. 수소가 들어간 화합물로 금속을 만들면 어쨌든 거기에 수소가 있으니까 압력을 어느 정도 덜 높여서라도 뭔가 그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BCS 이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압력이 필요해. 그래도 높은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저지르냐? 바로 이런 짓을 저지르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아래가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걸 이제 다이아몬드 엠빌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에 현존하는 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두 개를 잘 만들어 갖고 여기에다가 수소 화합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고 초전도체의 특성을 재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가장 최근 그나마 입증이 된 가장 최근 연구를 보시면 2019년에 무려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미하엘 엘레메츠 박사 연구팀에서 무려 250켈빈 야 이건 장난 아니야. 마이너스 23도예요. 마이너스 23도. 영하 23도면은 이제 남극에서는 동작할 수 있는 초전도체가 만들어진다는 걸 발견합니다. BCS 이론만으로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170기가파스칼 압력에서 1700억 파스칼의 압력 하에서 란타늄 수소 화합물을 이 정도 압력을 주고 초전도성을 쟀더니 영하 23도에서 남극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초전도체가 나오더라. 그래서 야 이거 대박이잖아요. 이거 하다 보면은 영상 가겠는데? 상온 초전도체 가겠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초전도체 역사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갔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압력이죠. 온도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리화 화합물로 고온 초전도체 발견했어. 근데 여기서 좀 막혀 있었거든? 막혀 있었는데 아까 그 엘레메츠 교수님이 뚫어줬죠. 이거 압력을 이용해서 수소 화합물 가능하다 했더니 그럼 내가 상온 초전도체 먼저 만들어야지 하고 여기가 바로 이제 랑가디아즈의 노선이죠. 랑가디아즈의 노선. 압력을 더 높이고 또 다른 수소 화합물을 만들어서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었어요 하고 이거 2020년에 논문을 냈는데 요게 일단 1차 철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번 긴급과학에서 얘기한 거 그리고 저번 주에 PRL 논문이 2차 처리가 됐죠.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도 엘레메츠 박사 연구진이 일단 신기록을 달성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리 화합물 노선은 뭐예요? 이론이 없어. 이론은 없는데 뭔가 대충 뭔가 이렇게 물질을 막 이렇게 잘 조합하니까 이게 초전도체가 빵! 그것도 상압에서 압력 없이 빵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기회를 노린 게 누구였느냐? 바로 LK99입니다. LK99. 그래서 일단은 이쪽 노선은 지금 상당히 큰 문제에 봉착해 있고요. 그리고 이 LK99는 아무도 이런 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번 주에 아카이브에 팡! 하고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초전도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K99 분석. 오늘 이제 이 라이브가 결국에는 랩미팅 아니겠습니까? 랩미팅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 LK99를 분석할 것이냐 일종의 동료 평가의 자세로 현재 이 LK99에 나온 보조 영상들과 그리고 논문들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과연 논문으로 내기에 적합한지 아니면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공개를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논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 분석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네 지금 자석을 왔다 갔다 하니까 구리 여기 LK99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구리가 있죠. 구리판이 왔다 갔다 하죠. 정신없이 흔들어요 연구진이. 일단은 이 실험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마이스너 효과의 기본은 뭐예요? 자기장을 밀치는 거. 요거를 이제 자성의 특징으로 얘기하면은 반자성이라 그래요. 다이아 마그네티즘. 그래서 반자성 효과 혹은 마이스너 효과를 보여주려고 한 건데 이 실험 자체가 잘못되긴 했습니다. 왜냐면 반자성 효과를 보려면
자석을 움직이면 안 돼요. 가만히 자석을 갖다 대도 왜 그래요? 이러고 있어야 반자성인데 이 영상의 문제는 이게 구리거든요. 근데 요렇게 흔들면은 렌치의 법칙 때문에 요게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LK99가 없어도 움직여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참고 영상을 보여드리면 여기 굴이 있죠. 그냥 굴이고 여기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이 여기로 갔다가 움직이면은 움직임에 의해서 렌치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갔다가 구리만 있는데 멈춥니다. 왜? 렌치의 법칙에 의한 반발력. 예, 렌치 이것도 신기하죠? 이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 이것도 해보고 싶어. 그래서 연구진 분들이 이거를 참고를 하시고 렌치의 법칙과 구분할 수 있도록 이 자석을 가만히 두셔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영상. 자, 요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핫한 영상이지 않겠습니까? 자, 자석 위에 올렸더니 이게 여기 반이 떴어요. 반은 여기 붙어 있고, 이때 뭐가 나옵니까? 전설의 모나미가 나옵니다. 모나미. 네임펜이 나오죠. 전설의 네임펜 곧 나올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밀어줍니다. 오, 더 올라갔어. 더 떴어. 올리니까 미니까 더 떴어. 그리고 이쪽 반대쪽으로 여기 다시 가운데 놀라 그랬는데, 이거 좀 약간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시 떴어. 자, 뭔가요 이거? 마이스너 효과인가요? 일단은 연구진들이 논문에서 이게 바로 마이스너 효과를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논문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레비테이션, 공중부양을 했다는 거죠. 다만 논문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게 완벽한 샘플은 아니어서 안타깝게도 반만 떴다라고 논문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마이스너 이펙트, 자기장을 밀어주는 효과가 있어야 초전도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자기장을 밀어주는 효과가 맞는가? 반대로 자기장을 밀어주는 효과를 해야지만 이걸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샘플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름하여 GJ23 공진23 떠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사진 아니에요. 영상이에요. 같이 보시죠. 자, 일단은 GJ23. 자,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거 보겠습니까? 모나미 네임펜 밀어. 오, 더 떴어. 아까랑 비슷해. 더 떴어. 내가 만들었어. 자, 반대쪽으로 밉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반자성체나 초전도체가 아니고요. 자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석으로. 그러니까 강자성체죠. 강자성체. 대신에 이게 자석이다 보니까 너무 세서 자석을 좀 밑에다 밑에다가 이격을 시켜놨습니다. 어쨌든 이 현상은 마이스너 효과가 아니어도 일어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밑을 보셔야 돼요. 여기 위에 공중부양이 아니라 밑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석이기 때문에 밀면 어떻게 됩니까? 밀면 붙어요. 왜? 이 끝이 중요해요. 고정돼. 여기에 힘이, 자기력이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흔들리죠. 그리고 이 자기력은 미는 힘이 아니라 당기는 힘입니다. 당기는 힘은 뭐다? 강자성체 혹은 상자성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바로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더 세분화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물질의 자성 특징이 있는데요. 페로마그네틱 강자성이고요, 파라마그네틱 상자성이고요, 다이아마그네틱 반자성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특징을 보셔야 되는데, 페로마그네틱 강자성은 이 자석에다 계속 문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못에가 철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성이 생깁니다. 이게 강자성이에요. 그래서 요 X축이 뭐냐면 자기장을 가했을 때예요. 물질의 자기장을 가한 거죠. 지금 여기 자기장을 가했을 때, 플러스로 가했을 때 플러스가 되면 당기는 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XY 좌표에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플러스로 자기장을 쐈을 때 플러스로 좌화되면은 당기는 힘, N극 S극 같은 당기는 힘이고요. 그 말은 뭐예요? 마이너스로 자기장을 줬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요 파라마그네틱도 이거보단 크지 않지만 작게나마 플러스로 자기장을 가했을 때 플러스로 좌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하게나마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떤 자석을 갖다 대든 이렇게 달라붙으려고 해요. 보이시죠? 이게 바로 상자성체예요. 근데 아까 소전도체가 포함된 반자성체를 보려면 어떤 현상이 나야 되냐면 그 플러스로 자기장을 가했을 때 마이너스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로 좌화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다? 아까 말했죠? 자석을 움직이면 렌치의 법칙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갖다 대기만 해도 벗어나려고 해야 돼.
어떤 극을 갖다 대든, 이해되셨죠? 어떤 극을 갖다 대든 자기장을 밀어내려고 하는 게 반자성이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초전도체 현상, 아까도 뭐라 그랬습니까? 전기저항이 0이면서 동시에 자기장을 밀쳐내는 반자성 효과, 마이스너 효과가 일어나야지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밀쳐내려고 할 때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공중부양을 하겠죠. 근데 LK99의 두 번째 영상은 조금 다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밑에가 붙어 있어요. 이거가 이제 좀 있으면 한 번 더 모나미 펜으로 밀 텐데, 여기가 계속 고정된 채로 밀려요. 붙어 있는 채로 밀린다고요. 붙어 있는 채로. 그 말은 뭐다? 자기력이 여기서 당기는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예, 당기는 힘으로. 근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여기서 생겨요. 밀어낼 때 이거는 누가 봐도 인력이 보이죠. 두 번째 모나미 펜으로 밀려고 할 때 요 끝부분이, 이 레비테이션이라고 주장되는 요 끝부분이 분명히 인위적인, 누군가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듯이 붙는 현상이 생깁니다. 봐봐요. 여기 집중해보세요. 그죠? 이거는 인력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반자성체에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저 샘플은 제가 봤을 때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입니다.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이 영상으로는 반자성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자, 이제는 논문 분석을 할 텐데요. 이게 너무 급하게 써진 논문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모아봤습니다. 자, 역사적인 논문 두 개가 저번 주에 동시에 탄생을 했는데요. 하나가 바로 이름이 정말 대담했죠. 최초의 상온 상압 초전도체, 요게 나왔고요. 그리고 동시에 앞에 두 저자 빼고 다른 저자로 동시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두 논문은 같은 LK99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 두 개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번째 논문에서 이 영상을 피규어로 썼는데요. 이에 마이스너 효과에 증명된 영상이다 라고 보여주셨는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 샘플이 분명히 자석에 인력이 생겼습니다. 인력이. 네, 그래서 이게 반자성이 정말로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마이스너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자료를 썼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샘플이 같은 샘플이라면, 요게 지금 아까 요거 측정하는 거거든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력을 플러스로 가했을 때 자화가 플러스로 되면은 상자성체 아니면 강자성체고, 자기력을 플러스로 가했을 때 자화가 마이너스가 되면 반자성체라 그러는데, 이 샘플이랑 이 샘플이 같다면 요거는 사실 반자성체의 특성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또 이 샘플을 가지고 자화 특성을 했을 때 분명히 플러스의 자기력을 가했는데 마이너스로 자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데이터랑 요 영상이랑 둘이 매치가 안 돼요. 지금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초전도체 아니어도 되잖아요. 저항이 0인 완전 도체여도 이건 노벨상입니다. 상온상압에서 저압이 0인 완전 도체여도 노벨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샘플이 굳이 반자성이 없다면 요 실험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단은 첫 번째 논문이랑 두 번째 논문이 정말로 같은 샘플을 가지고 측정했는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첫 번째 논문과 두 번째 논문은 같은 샘플을 썼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첫 번째 논문에 나오는 자화 특성과 두 번째 나오는 자화 특성의 데이터가 완전히 같아요. 요 검은색 데이터가 완전히 같죠. 왜냐면은 요 딥도 똑같은 데 있고, 심지어 요 부분에 있는 지글거림 요거까지 같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같은 실험 데이터입니다. 같은 실험 데이터라는 건 첫 번째 논문이랑 두 번째 논문이 같은 샘플을 가지고 같이 측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초창기에 이슈가 됐었어요. 며칠 전에. 왜냐면 같은 데이터인데 같은 온도에 같은 지점의 측정인데 Y축 값이 달라요. 무려 10,000배가 차이가 납니다. 10,000배가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김현택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이 Y축 계산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아마 하루가 안 됐을 거예요. 한 12시간 전인가 요거는 지금 리비전하고 있다. 그래서 아카이브에 12시간 전쯤에 새로 올라왔습니다. 새로 올라와서 다행히 이것도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갔습니다. 여기 있죠. 10의 마이너스 4승. 드디어 이 두 개가 얼추 비슷해졌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여전히 좀 데이터가 맞지 않아요. 여기가 지금
7.7 정도 되고요. 여기가 5거든요. 근데 이 두 데이터는 무조건 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같은 Y축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좀 해결이 좀 안 되고 있다. 이 논문이 되게 급하게 나왔으니까 뭔가 좀 정리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오히려 이 데이터 숫자 다른 것보다 아까 영상이랑 같은 샘플이면 이게 반자성이 아닌데 이게 자화가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게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 자화 특성은 좀 다시 좀 찍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제안을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 마이스너 효과가 있는가, 반자성 특성이 있는가 요거를 보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저항이 0으로 됐는가를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저항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논문이 같은 샘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입력 전류 대비 측정 전압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두 개가 같아 보여요. 같아 보이는 게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가 다른 거지 데이터가 다른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래프가 첫 번째 논문은 리니어 스케일이라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 단위의 Y축을 썼고요. 여기 오른쪽에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로그 스케일이라고 해서 10, 100, 1000 이렇게 그 로그 함수, 그러니까 기하급수의 Y 스케일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훨씬 저항이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보기 쉽게 했지만 분명히 이 두 개는 같은 데이터인 거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네 개가 100에서 한 200 정도 밀리볼트가 나왔거든요. 그죠? 100에서 200인데 지금 딱 여기가 100밀리볼트 선이거든요. 여기가 200밀리고 100에서 200밀리 사이에 정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데이터는 분명히 같은 건데 두 저자가 한 저자는 리니어 스케일로 플롯을 했고 다른 저자는 로그 스케일로 플롯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가 참 좋은 게 사실은 저항이 0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저항이 0인지를 보는 건데 이 데이터가 되게 양심적으로 잘 플롯을 한 데이터라고 보는 게 로그 스케일로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저항이 떨어지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논문이 이거보다는 훨씬 저항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보여주는데 훨씬 잘한 논문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10에 마이너스 2승 밀리볼트까지 떨어집니다. 그게 보면은 대충 정확하게 말하면 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인데 요쯤 되면은 그러면은 대충 0.03mV니까 한 30 마이크로볼트예요. 10mA를 걸었을 때 한 30 마이크로볼트까지 떨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논문은 그래도 이게 되게 나름 과학적으로 분석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인 기준에서 첫 번째 논문의 이 두 번째 그래프는 좀 새로운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래프에 있는 바로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논문의 이 그래프 바로 오른쪽 그래프가 뭐냐면 여기를 잘라서 봤어요. 이 마치 저항이 0인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을 잘라서 한 대충 마이너스 한 20에서 플러스 20mA 건대가 정말 저항이 0인가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래프가 이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거 단위도 마이크로로 바뀌었어요. 마이크로볼트인데 마이크로볼트인데도 아무것도 안 지키고 0이에요. 와, 이건 진짜 저항이 0이란 뜻이죠. 이건 초전도체든 뭐 완전도체든 상온인데 저항이 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LK99라는 물질이 정말로 상온에서 상온 상압에서 저항이 0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게 논문이 두 개가 나오니까 비교가 되는데요. 자, 이게 25도씨, 그러니까 상온에서 측정한 걸 로그 스케일로 봤는데 이 그래프가 너무 다행인 게 대충 10에서 20mA일 때 실제 볼트가 어떤지가 나와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대충 한 30 마이크로볼트예요. 그러니까 0.03mV죠. 10의 마이너스 2승에 1, 2, 3이니까. 근데 30 마이크로볼트인데 10에서 20mA를 가했을 때 그러면 지금 요 기준에서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같은 샘플이니까 30 마이크로볼트로 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찍힙니다. 같은 샘플인데 그리고 같은 대역을 확장한 거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 실험은 요 실험을 확장한 게 아니라 따로 한 거로 보여요. 따로. 이해되시죠? 왜냐면은 지금 10mA가 여기도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30 마이크로볼트가 측정이 돼 있는 거로 보이는데 여기 따로 확장한 그래프에서는 0 마이크로볼트가 나온다고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게 여기서 확장된 게 아니라 따로 측정한 거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거는 전류가 LK99에 인가가 안 돼서 나온 뭔가 실험의 실수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일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여기랑 같은 샘플인데 매칭이 안 됩니다. 두 개가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해보셔야 되고 다행히
두 번째 논문에서 실제 그 LK99가 갖고 있는 저항성에 대한 그래프를 따로 뽑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논문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 되게 유익한 LK99 첫 논문이라고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리니어 스케일이라서 정말 어디까지 떨어졌는지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요거랑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저항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구리보다는 높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크리티컬 템퍼러처가 여기라고 얘기가 나와서 상온을 넘어서 100도 이상에서 물 끓이는 온도에서 초전도성이 여전히 발휘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지점은 1mOhm 정도 되는데 요거는 초전도체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분명히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전이가 일어나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전도체라거나 완전도체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저항이 일반 금속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온에서 만약에 지금 그래도 0에 가까워 보이는데 이 레지스티비티를 만약에 로그 스케일로 뽑아주실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로그 스케일로 뽑아주시면 이게 실제로 어디까지 내려가는지가 나올 텐데요. 그게 만약에 실제로 그래도 상온에서는 일반 금속보다 저항이 더 밑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다시 이 그래프를 다시 뽑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데이터가 있으시니까 이거는 로그 스케일로 뽑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 차원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단 저항성 표현할 때 로그 스케일이 좋은데 이것도 리니어 스케일이네요. 그렇지만 마이크로 옴 단위에서 보여주는데 이 스케일이 밀리옴이 아니라 10밀리옴 단위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높다. 이걸로는 우리가 저항이 0인지 평가하기가 너무 힘들다. 실제로 초전도성이나 완전도체의 특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에는 이 데이터가 너무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논문의 분석인데요. 아무래도 급하게 내셨기 때문에 데이터 정리가 수월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저도 이게 재현이 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논문을 보니까 이 논문에서는 마이스너 효과랑 저항이 0 두 개 다 제대로 설명되는 측정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데이터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왜냐면 지금 재현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지금 측정 결과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연구진 분들 주장 외에는 그냥 나온 것들 중에서 실험 데이터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험 데이터가. 이 부분들을 보는 독자나 과학자들로 하여금 이게 확실히 저항이 0이다. 그리고 솔직히 마이스너 이펙트는 이제는 그 샘플이 같은 샘플이라면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실제로 반자성을 보이는 다른 어떤 영상을 보여줘야 될 것 같다라는 거로 보이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전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전이가 초전도체나 완전도체가 아니라도 충분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결론은 뭐냐, 이 LK99 일단은 반자성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자성이나 상자성의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전히 같은 샘플이라면. 두 번째로 분명히 전이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근데 다만 저항이 0이 아닐 뿐이에요. 그래서 이 LK99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이건 진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김현탁 교수님이 이쪽 분야에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물질이 메탈 투 인슐레이터 트랜지션 물질이라고 보이는데요. 왜냐? 저항이 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탈 투 인슐레이터 트랜지션이 뭐냐면 이것도 상당히 획기적인 발견이에요. 특히 VO2 같은 경우는 김현탁 교수님이 정말 많이 연구를 한 주제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이 바나듐 다이옥사이드 같은 MIT 물질이라고 그러거든요. 메탈 투 인슐레이터 트랜지션의 그 앞자를 따서 MIT 물질 혹은 IMT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물질이 갖고 있는 결정구조의 특성 때문에 온도를 올리거나 전류를 올리면 이게 절연체에서 금속성으로 변하면서 저항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비슷하죠? 요게 김현탁 교수님이 하셨던 연구예요, 사실. 그래서 요게 지금 보여주는 LK99가 많이 비슷하다. 심지어 이거 로그 스케일이에요. 아까 리니어 스케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스케일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이 바나듐 다이옥사이드는 10의 5승 6승까지 변해요. 절연체에서 도체까지. 근데 얘도 저항이 0은 아닙니다. 보이시죠? 여전히 저항이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5승 5cm면 여전히 구리보다 한 10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메탈입니다. 그 완전도체나 초전도체는 아니고요. 근데 요거랑 요거의 차이가 뭐겠어요? 보이시면은 반대의 특성을 보여요. 이거 재밌죠? 왜냐면 바나듐 다이옥사이드는 정말 이제 잘 알려진 물질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온도가 올라갈 때 비로소 금속성을 띱니다. 그죠? 근데 요 물질은 반대로 온도가 낮을 때 금속성을 띠고 올라갈 때 저항이 높아져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 때문에 이 반대 특성 때문에
혹시 초전도체 특성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약간 강자성이나 상자성을 띌 거라고 했는데 실제 다른 MIT 물질들 같은 경우는 이 전이가 강자성 금속에서 상자성 절연체로 변하는 물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저항의 그래프가 이렇게 비슷해요. 심지어 전류에 따른 전압도 좀 비슷해요. 다만 여기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충분히 재밌는 주제다. 예, 이 LK99가 아직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았는데 요런 강자성 금속에서 상자성 전원체로 가는 것 중에 요거보다는 좋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좀 다시 좀 분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가 똑같이 이제 비슷하게 강자성의 금속 특성을 떼다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요게 지금 LSM인데 여기는 LBMO LCM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항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 요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K99가 이런 뭔가 강자성에서 상자성으로 변하는 어떤 MIT 물질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자체도 되게 재밌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분석을 만약에 저항이 0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LK99 진짜일까? 진짜 초전도체일까?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이론적으로 이 물질이 초전도성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죠? 분석을 했는데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요게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요. 저희 긴급과학의 그래핀으로 초전도체 만드는 연구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요, 이 초전도체 특성의 비밀에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를 이제 페르미 레벨이라 그래요. 요 띠가 만약에 플랫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유지가 되는 대역이 있으면 그 대역에 맞는 구조를 가진 형태면 초전도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핀을 통해서도. 이거 다른 고온 초전도체에서도 비슷한 형상을 봤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LK99의 조성을 갖고 있는 물질의 특정 조성을 잘 만들면 여기 보이시죠? 요 노란색 선이 플랫해요. 플랫. 그러니까 LK99가 특정 구성 조건에 만족하면 초전도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론 연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인데 문제는 여기서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나온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게 의미하는 건 초전도성을 내올 수 있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조성을 했을 때 이게 상온이 될지 아닐지는 이 이론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을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많은 분들이 즐겁게 보신 분들도 있는데 화가 나신 분들도 있어서 좀 당황스러운데, 이 과학은 같이 분석하고 같이 검토하고 또 같이 정답을 찾아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잡아줘야 될 어떤 데이터의 오류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생각한 의견들 중에 틀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열린 걸만으로 납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 SBS 뉴스를 봤는데 인터뷰를 하신 연구진 분들께서 샘플을 공개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들에서의 결함들을 얘기를 한 거지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요. 좀 더 명쾌하게 어떤 결과 검증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LK99 뭐가 되든 재밌었다.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설렘을 주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학에 대해서 이런 어떤 과학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다가와 본 적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이 경험만으로도 너무 값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체를 즐기셨으면 좋겠고, 다만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과학 이슈를 즐기고 분석해보고 이런 거는 좋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신념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과학에 대해서 이슈가 터졌을 때 신념이 되는 순간 이거는 더 이상 과학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계까지 넘어가지 마시고 이 제3자의 틀에서 계속해서 같이 분석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대해보고 그러면서 끝까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나아갈 것인지 지켜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쪽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 라이브가 끝난 이후에도 함께 논의해 주시고 함께 분석해 주시는 그런 과학 문화를 계속해서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